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단연 노벨문학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40년 동안 살던 한 소설가는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는 한국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을 두고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부르던 그녀는 왜 한국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여왕개미 베롤 키우니가 다스리는 개미들의 도시 벨로캉, 이를 창조한 것은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그는 1991년에 출간한 데뷔작 개미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회를 개미를 통해 묘사하면서 매스컴의 격찬을 받으며 단번에 세계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993년 한국에서 소개된 이후로 140만 부가 판매됐고 출간된 첫 해 베스트셀러 1위, 1994년에는 독자가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발상, 전혀 다른 시선, 기상천외한 기지로 독자들을 사로잡은 이 소설에는 뜻밖에도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개미 3부 개미혁명에는 지웅이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쥘리와 함께 활동하는 밴드 일곱난쟁이의 드럼을 맡은 지웅은 한국 문화에 대한 발언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로 쥘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소설의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뷔작 이후로 그가 출간하는 소설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인데요. 그는 소설 개미에 한국인 지웅을 등장시킨 이후로 크고 작은 비중으로 한국인 캐릭터를 등장시킵니다. 신 후보생 미카엘 팽송이 신이 되기 위해 경합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신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소녀 은비를 등장시켰고, 카산드라의 거울이라는 작품에서는 미래를 보는 소녀 카산드라와 천재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예빈이라는 한국인을 등장시켰죠. 제3인류라는 소설에서는 한국인 여성 고고학자 히파티아 김이 등장해 단군의 진짜 무덤을 발견하고 무덤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한 연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설의 주인공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유독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가 그동안 발표한 작품만 한국에서만 12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개미, 뇌, 나무, 신은 각각 누적 판매 부수 100만 부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죠. 교보문고가 지난 10년간 국내외 작가별 누적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베르베르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의 소설은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추리를 더해 독자의 시선을 붙들어매는 힘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면서 과학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베르나르처럼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 뿐 아니라 아예 한국을 배경으로 소설을 써 노벨문학상에 버금가는 극찬을 받은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난 1962년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작가 중 한 명이자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 여인도 참석했는데요. 케네디와도 꽤 깊은 친분을 유지했던 그녀에게 케네디가 다가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다정한 질문에 그녀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골치 아픈 나라인데 우리는 손을 떼고 일본한테 다시 지배하도록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케네디가 은연중에 한국을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자 그녀는 말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증오하는지 모르느냐면서 그들은 가까이 살고 있을지 몰라도 서로 불공정했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있던 쪽에게 다시 통제권을 주겠다는 소리는 마치 우리 미국이 예전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라며 케네디 대통령을 상당히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케네디는 농담이었다며 뻘쭘하게 뒤돌아서 다른 작가에게 갔다고 하죠. 한국 무시하는 발언했다가 대통령까지 탈탈 털어버린 여인은 바로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미국인 작가입니다. 이 작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펄벅이라는 작가는 1892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서 자랐죠. 선교 활동에만 열중하고 가정에는 무신경했던 아버지 때문에 외로운 유년 시절을 지냈으나 오랜 중국 생활 때문에 벅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강한 애착을 보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 대한 애착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두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이던 시절 그녀는 존 로싱 벅이라는 남성과 결혼하면서 벅이라는 성을 갖게 되었는데 둘 사이에서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1910년대 당시에는 지적장애나 정신병이 매우 혐오스러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치부여서 벅은 딸의 존재를 감추어야 했는데요. 노벨상 수상 때도 기자들에게 이 문제로 시달렸다고 하죠. 결국 그녀는 이 경험을 자라지
자라지 않은 아이라는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입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연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의 입양을 주선하는 펄벅재단을 1964년에 설립하게 되죠. 이 단체는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들의 미국 입양을 주선하는 대표단체로 자리 잡았죠. 사실 그녀는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도 그녀의 아픈 딸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그 작품으로 그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후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3편의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1951년에 쓴 한국에서 온 두 처녀, 1963년에 쓴 살아있는 갈대, 1968년에 쓴 새해라는 작품인데요. 특히 1963년에 쓴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은 1882년 구한말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양반의 4대 가족사에 얽힌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치밀한 고증작업과 극적인 구성으로 형상화한 대작으로 평가받죠. 미국에서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은 대지 이후 최고 걸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펄벅이 한국에게 보내는 애정의 선물이라고 평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을 배경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 소설은 직접 체험이 아닌 취재한 정보를 토대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대지만큼의 감동은 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 소설을 통해 펄벅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설을 통해 당대 서양인들이 흔히 미개한 동양으로 생각하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고도화된 선진국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서문에는 한글에 대해 썼죠. 세종대왕은 한문에 기초한 문어가 백성과의 평이한 의사소통을 위하여는 너무나 장애가 됨을 느꼈다. 그리하여 우수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자를 창안하였으니 곧 한글이다. 한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간소한 문자로 생각된다.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발명했을 때는 14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도 한 모음이 삭제된 외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24자는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의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음성학의 원칙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음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놀랍게 정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사실 한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규정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러다 7월 3일에야 비로소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1964년 이 웅크타드가 설립된 이래로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기록이죠. 비록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이미 선진국으로 인정받지만 이번 지위 변경으로 확고부동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펄벅은 한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갈대는 한미수교가 이루어진 1882년부터 1945년 광복 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까지 4대에 걸쳐 국권을 되찾으려 노력한 안동김씨 일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구한말의 관료 김일환이 주인공이지만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는 아들 김연춘의 활약상이 그 핵심이죠. 제목은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낸 김연춘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펄벅은 미국과 중국에서 식품기업과 제약회사를 세워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던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지낼 때부터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정신적 뿌리를 확인하고자 한국을 찾았다가 소설까지 썼다고 하죠. 펄벅은 이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직후부터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1940년대 미국에서 맥큐 라이샤워가 한국학을 시작하기도 훨씬 전에 중국 난징대에서 여운형, 엄왕섭 등의 한국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가르쳤고 중국 신문에는 한국인은 마땅히 자체해야 한다는 논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동서협회를 통해 한국을 알자라는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1941년 자신이 조직한 동서협회를 통해 유일한 이승만 등을 초청해 강연하도록 했고 자신도 한국을 알자 2500만에 잊혀진 친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편집자로 있었던 잡지 아시아에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이승만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서 미국인이 꼭 읽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인의 밤 행사를 열어 아리랑을 부르고 독립을 쟁취할 것을 독려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중국으로 이주한 펄벅은 사실 중국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도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다가 마오쩌둥이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중국을 왜곡한다면서 중국으로 입국도 금지되었고 정작 미국에서는 친중 인사로 낙인 찍혀 FBI가 무려 300쪽에 걸친 사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한국에서 안도를 얻었죠. 1967년 소사희망원의 개원식이 있던 날 그녀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갈대를 지필하기 위해 1960년대 초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로 10여 년을 한국에서 보내며 출생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당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소사희망원에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2천여 명을 돌보며 왕성한 복지활동을 펼치다 1973년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갈대 서문에서 한국을 두고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이 있었다는 점이 참 특별하지 않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